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모의고사 잘 보였습니까?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시험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을 하는지라 조금 이제 어렵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쉽게 보자. 이런 취지하에서 문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는요,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내가 평균은 이상으로 맞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평균은 몇 점 정도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 평균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의 시험 본 결과, 일단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주차는 평균이 오프라인 학원에서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52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내가 1주차에서 52점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삼아 주시고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이게 나는 왜 60점이 아니고 80점 과목일까?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과목 담당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는 다루지 않습니까? 동형을. 그러니까, 사주차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요. 중개사법은요. 2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요. 24개는. 그럼 24개를 맞추면 60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장에서 60점을 맞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필락이에요. 반드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8개 정도를 더 맞춰야 돼요. 8개. 그럼 8개를 더 맞추면은 이제 3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점수가 이제 8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개사법 80점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노력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80점 맞기가 쉽지 않아졌는데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8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보통 공부하신 분들은 24개는 기본적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8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4주 160문제를 다룬다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여분으로 남겨놓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160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8개, 그러니까 8개를 더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평균만 넘기자. 그래서 오늘은 평균이 52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점수를 넘기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대신 꼭 명심할게요. 이제부터는 동형에서는요,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를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나한테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틀렸다면 이 부분을 모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지에 놓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해설을 들으시면서 스킬이 부족했는지, 이론이 부족했는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능력이 부족했는지, 내가 이론적으로 숙지가 덜 됐는지, 암기가 덜 됐는지, 이걸 충분히 확실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시는 부분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와요. 그분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질문은 어디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려 해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믿고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 8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동형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80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개사법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다. 그러면 이제 어제 중개사법을 다 봐요. 이제 수법교육자 다 보고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오늘 80점 틀림없이 넘겨야지 하고 딱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점수가. 이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를 대폭 피했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문제들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포기 교재를 찾아서 이론을 찾아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순서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뭐 용어의 정의, 뭐 2번이 중개사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요.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걸 찾아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요. 이 과정을 잘 견뎌내시면 틀림없이 여기서 최소한 평균 5점 이상은 올릴 수 있어요. 많이 올리신 분은요, 여기서 막 10점, 20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중개사법을 감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참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설을 들으시면서, 어디가 잘못되는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으로 보시니까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지가 지금 올라가요. 사이트에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문제지가 올라가는데, 문제지만 풀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영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지만 풀어보는 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이 이렇게 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험과 비슷한 문제들은 있는데 전혀 이제 출제 방향을 바꿔서 뭐 그렇게 내는 건 아니고요. 출제를 비틀어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긴 한데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은 의미가 별로 없다. 차라리 문제만 풀어보려면요, 해설 안 듣고 문제만 풀어보려면 이건 기출문제 그냥 풀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해설을 꼭 듣고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꼭 파악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사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용어의 정의다. 그럼 용어의 정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접했을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익숙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득점을 너무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거를 꼭 파악하고 이 과정을 이제 통해서 보완을 해나간다. 그렇게 하자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는 지금 여기 제목에 있듯이 단순형 문제가 있고요. 판례형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서술형으로.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이걸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응용하여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는데 오늘은 지금 단순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단순형은 중개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형 문제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형 문제를 풀 때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단순형 풀 때는 뭘로 출발하는가. 암기도 중요하지만 뭘로 출발하는가를 꼭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중개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퍼뜩 떠올려야 돼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걸로 출발하고 거래 당사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알선, 이 네 가지 요소가 나와야 돼요. 이걸 떠올리면서 읽어야지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중개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틀렸죠, 이거? 바로 틀렸습니다. 그죠?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도 빠졌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것을 알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 키워드죠. 그러니까 1번 지문 틀렸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그러면 2번 지문입니다. 개업공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것만 딱 나와야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나왔죠? 틀렸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사는 지금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어요. 근데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만 갖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다. 자, 그럼 3번입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출발을 뭘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맞고요. 일정 보수를 받고 보수가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와닿네요. 예, 그래서 3번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세 글자니까. 자, 그럼 4번입니다. 중개 보조이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출발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개업공사에 소속된 자로서 바로 X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은. 다음에 5번이에요. 소속공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가야 된다고 했죠.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법인인 이 말 들어갔죠. 틀렸습니다.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리고 괄호 열고 공인사란 말 다음에 괄호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계사인자는 소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빠진 용어의 정의가 뭡니까? 공인인계사가 빠졌죠. 그러니까 공인인계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죠? 공인인계사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틀리셨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가를 꼭 체크해 주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갑니다. 중개대상물이죠. 그럼 중개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틀린 것. 1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문제는 박스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는데 오늘은 서술형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맞습니까? 그러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입주권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지금 입주권 하면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특정이 됐다. 구체화됐다. 그럼 특정되고 구체화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동호수 이거 아직 이게 분양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구체화됐다. 준공도 떨어져 있다. 그럼 이것은 중개상물이 된다는 게 판례였어요. 그래서 그 각도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맞고요. 2번입니다. 토지정착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토지정착물 중에 건물과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단은 됩니다. 근데 담장, 암석 이런 것들은 가시개 수목 되지 않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럼 2번 정답 됐죠? 그래서 중개상물 서술형 문제였고 이건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럼 3번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토권이죠. 그럼 대토권은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4번이에요. 도로법상 도로부지에 대한 임대차를 할선하기는 중개로 볼 수 없다. 자, 이 질문 제가 사실은 묻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해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중개기입 여지가 없죠. 근데 상속된 토지 그럼 되는 거죠. 그죠? 표현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경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매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그럼 되는 거죠. 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듯이 저당권 했어요. 저당권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된 거예요. 그럼 이건 건설기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똑같이 도로부지 임차권 있지 않습니까? 임차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광업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미채굴의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예요. 광업권은. 그러면 미채굴의 광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동산질권이 왜 안 돼요? 동산이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산질권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대한 임대차를 알선하는 거 이건 중개로 볼 수 없죠. 맞습니다. 자, 다음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자, 유치권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잘 출제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악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법정 지상권이라고 했어요. 그럼 되는 거죠. 법정 저당권입니다. 역시 되는 거예요.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입니다.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요,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이건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중개개입 여지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유치권의 이전입니다. 이전은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똑같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성립 모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전은 중개개입 여지가 있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점. 그럼 환매권의 행사 있지 않습니까? 환매 자체요. 증여 자체가 안 되듯이 환매권 행사 자체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환매 계약은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환매 계약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개입 여지가 있죠. 그럼 환매권의 이전은 부기등기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치권에 성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유치권에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이게.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3물 문제, 서술형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박스형 문제 같은 걸 연습을 하겠죠, 계속.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머지 동영에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2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3번 문제로 볼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해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냐면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이게 있고 그 다음 공인인증서 제도가 있는데 이걸 교대로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 32회 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올해는 내면은 공인인증서 시험 제도와 자격증 양도되어 사칭 금지 이걸 엮어서 같이 물어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1주차에 나간 거예요. 자, 그럼 공인인증서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주로 이제 사칭, 금지 이런 것들이에요. 보겠습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1번입니다. A 공인인증서가 B 공인인증서로 하여금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그러면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그럼 이건 대와 똑같죠? 그럼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버리죠. 자격 취소하고 1-1이다. 맞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1번 일단 맞았습니다. 정답 바로 됐네요? 그럼 속으로 읽으시면서 그랬죠. 같은 공인인증서인데 무슨 자격증을 빌려? 그죠? 근데 이게 다른 자격증들 양도되어 그 사례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약사를 들어서 죄송한데 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약사 자격증을 빌려갖고 또 약국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비공인인증서인데 A 걸 빌려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이제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그럼 자격 취소 1-1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1번 됐고요. 2번입니다. 이제 2번이 함정이었어요. 공인인증서 자격에 부정취득으로 자격이 취소한 자는 5년 동안 응시하기 제한된다. 자, 이게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 취소하는 거죠? 그죠? 자격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격 취소하는데 자격이 취소가 됐으니까 몇 년간 응시하기 정지돼요? 3년이죠. 그죠? 응시하기 제한됩니다. 3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시를 유도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시험을 못 보는 자 2명 있어요.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공인인증서 자격을 취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시험을 보죠. 근데 이게 부정취득이라고 했지 부정행위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착시를 유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확실히 틀린다는 얘기죠.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격 취소니까 결국 3년간 응시를 제한하죠. 그럼 나머지 내용 잠깐 볼까요? 여기 부정행위자예요.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응시하기 제한되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중개보존 근무는 되죠? 이건 잘 묻진 않지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자격 취소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존도 될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하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이죠.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돼요. 그럼 5일 나오면 반드시 자격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해요. 그 점 유의하시고. 시험 부정행위자도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 시행에 모두 통보하게 돼 있죠. 통보하고 응시하격을 5년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죠? 이자의 시험은 물론 무효로 처리하고요. 이게.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3번 지문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지문인데 지우겠습니다. 공인인증사일지라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그럼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쓸 수 있죠. 그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그거죠.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라도 공인중개사이더라도 이게 공인중개사일지라도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쓸 수 없어요. 맞았죠? 근데 공인중개사일지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틀렸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도 등록을 안 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못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명함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라고 썼다. 이거는 사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역시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 떴습니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한 시도에서는 5일 내, 5일이 나오면 반드시 이거 암기하시라고 했죠. 앞으로 가고 정지가 들어가 있는 걸 꼭 체크해야 돼요.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그죠? 취소 시에만.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아주 중요 지문, 어려운 지문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3번, 1번 문제였고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등록 신청자 중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그랬는데, 자, 이제 등록 기준. 작년 시험에서요, 등록 기준하고 결격을 엮어서 한 문제로 대충 물어보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등록 기준하고 그 결격 사유를 각각 한 문제씩 분명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 그걸 응용화해낸 문제가 이거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물어본 문제가 있고 응용화해내는 문제가 이거다. 그러니까 등록 기준의 응용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면 보겠습니다.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갑법인은 목적사업을 중개업과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중개업과 부동산 컨설팅은 법인이 할 수 있죠. 그럼 등록 가능하죠? 맞습니다. 협동조합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그럼 1번 정답 됐죠, 지금? 바로. 근데 등록 기준을 묻는 거예요. 정통 문제를 묻습니다. 그러면 중개업과 부동산 컨설팅만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라는 틀렸어요. 근데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았죠. 이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응용해서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가볍게 거의 비슷해요. 등록 기준이 여러분들 거의 안 틀립니다. 그럼 1번 정답 됐고요. 2번입니다. 우리 가설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하면 안 되죠. 그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되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번호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됐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 불가. 이거 유한 책임회사는 상법상 회사 중에 하나인데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등록 불가. 3번입니다. 병법인은 무한책임사원 중에 3분의 1만 실무교육을 수료한 합자회사이다. 그럼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죠. 그럼 무한책임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므로 3분의 1만. 틀렸어요. 전체가 받아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하시고 4번입니다. 정공인중개사는 기업공사 A의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자, 우리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직을 사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야는 등록 불가.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무법인은 자신의 행위로 2년 전에 공사법에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자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다. 그럼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 중에 하나니까 가능하고요. 그럼 이사는 임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자가 있으면 이 법인이 결격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수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2년 전에 우리 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선 벌금 받으면 결격이고 2년 전에 받았으니까 아직도 현재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을 벌금 받으면 3년이 결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은 등록 불가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결격자가 있는 법인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등록 기준에서 빠진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법정 업무는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상 회사이거나 반드시 주식회사 할 필요는 없어요. 협동조합이면 되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사해야 되고, 임원 전체가 실무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행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그럼 등록 기준을 잠깐 한번 복습만 이제 해보고 갑니다.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수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면 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도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다는 거죠. 특히 주의해 주시고,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3명 중에 1명은 공인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건축물 제작기재 건물에 확보를 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도 대표자 임원 사원 전체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사법 제10조상에 결격사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결격에 해당한 자. 그래서 정통 결격 문제죠. 그럼 기억입니다. 건축법 위반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러면 집행유예 징역 금고형은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그리고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만 딱 결격이다. 그러면 집행유예 2년의 밑줄이죠. 선고받고 1년이 경고한 자. 아직 결격이죠.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니은입니다. 수공사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받은 자는 결격이죠.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히 결격입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파산자가 결격이지 개인 회생 결격이 아니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결격이 아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법원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자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거 이해만 해 두시는데,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 발생 당시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지, 직원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직원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럼 중개보조원이었던 자니까 얘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를 당하면 이 자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한 자는 아직 결격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여로 인하여 등록 취소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3년이 결격입니다. 자, 그래서 정통 결격 문제를 봤고요. 요즘 지금 결격에서 자주 묻는 게 그겁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죠. 그럼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결격이죠. 근데 피특정 후견인 있지 않습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요걸 잘 묻고 있네요.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격에 해당한 자, 지금 기억, 니은, 이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격사유 문제였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결격사유 이론을 한번 잠깐만 기억만 살리고 합니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한 능력자가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이고 피특정 후견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고요. 근데 개인 회생 절차 중인 자는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용자 3명이 있죠. 금고 이상의 실형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됐다. 그러면 3년 결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만기 석방 참고하십니다. 3년이고요. 가석방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그러나 특별 사면 받은 자는 3년이 결격입니다. 그냥 집행을 면제한 제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사면 받은 자는 즉시 벗어나죠. 없던 일로 했으니까. 그리고 집행유예 꼭 기억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만 격격인데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격격이 아니죠. 그 다음 또 이 법에 위반했어요. 그럼 벌금형에 대해서 아주 잘 묻고 있는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찾아야 되고요. 우리 법이라면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300만 원 받았다면 이때는 3년이 격격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다만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형은 격격이 아니었고요. 기억나죠? 다음 이제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분리 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용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5명 있어요. 자격 취소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야는 3년 동안 시험 응시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받고 정지기간이 있는 자. 격격이고 등록 취소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연습할 건데 그 폐업전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재등록 개국이었죠. 그럼 폐업기간에서 3년에서 폐업기간을 빼준 기간만 격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하면 원칙 3년이 격격인데 사망 해상이라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이건 결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연습을 할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해도 이때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 취소를 당해버리면 이때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점 다음에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을 때 그 사유 발생 당시에요. 처분 당시가 아니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이에요. 근데 직원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 사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 법인이 결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결격 사유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로 넘어왔어요. 사무소는 대단히 내용이 방대하죠.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종합문제 형식으로 이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사무소는 제일 잘 묻는 게요. 순수하게 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분사무소하고 중개사무소 이전 있죠. 이걸 제일 잘 물어요.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 그 다음에 어디다 설치하느냐, 서류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하고 이전,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아주 무지하게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타겟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게시, 명칭, 뭐 이런 거 다 섞어서 이제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문제가. 그럼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A군에서 공사법상의 위반 행위를 하고 B군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죠. 그러면 이때는 당해 개업공사의 행정처분은 B군 군수가 행한다. 맞습니까? 이전 후 등록한 층이 행정처분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군에서 위반했지만 사무소를 B군으로 옮기면 B군 군수가 행정처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A군수는 B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등 행위죠. 송부할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모두 보내줘요. 그럼 행정처분 서류 보내줬으니까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한 층이 해야 되죠. B가.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질문이에요. 분사무소 5개 광고문을 설치한다. 그럼 명심할 게 이게 5개 광고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5개 광고문이 하면 성명이 나와야 되죠. 성명. 그래서 성명만 표기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분사무소 5개 광고문이었잖아요. 그럼 책임자가 나와야 되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5개 광고문은 간판이다. 이걸 명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명이 나와야 되고 분사무소니까 책임자가 나와야 돼요. 대표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맞습니다. 3번이에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광고에 포함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광고할 때 공통 명시사항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하든 방송에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죠. 이건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다음에 연락처, 등록번호죠.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에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죠. 그 물건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개 광물에 성명 표기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거나 광고를 위반했다. 모두 100과. 근데 아닌 자가 명칭이나 광고를 위반하면 1-1. 자, 그럼 4번 갑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시 중개보조원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래서 보조원 명시하면 안 되고 보조원을 명시해버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럼 보조원은 광고하면 안 되죠. 그럼 보조원 자신이 광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아닌 자가 광고한 거죠. 그럼 이건 1-1이죠. 자, 그럼 5번입니다. 의뢰인의 급매 요청으로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중개사물을 표시 광고하는 이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존다 과해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세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다 과해.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되지 않는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죠. 그러니까 의뢰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다소 시세보다 싼 값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한다, 틀렸어. 그러니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명칭에 대한 부분, 광고에 대한 부분,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한 문제로 지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7번 문제 가볼까요? 이제 표시광고 별도로 한 문제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표시광고 이 부분을 아주 잘 묻고 지금 현재 개정이 된 사항들, 요게 이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럼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맞죠? 국장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고. 2번입니다. 그럼 국장이 정보통신서비스중재에게 그거 추가 정보의 확인, 그 다음에 게재, 그 다음에 표시광고에 대한 의심되는 거 확인을 요청할 수 있죠.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불응해버리면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맞고요. 그럼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말까지 계획서 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미리 계획서를 내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기억나요? 분기는 3개월이니까 결과 보고서 국토부 장관한테 30일이죠. 맞습니다. 3개월마다 하니까 30일이다. 근데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었죠. 그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모니터링, 이렇게 조사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이제 시도의사 등록관청에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속하게 그럼 그들은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이 결과를 피드백 해줘야 돼요. 그럼 완료한 날부터 며칠? 10일이죠. 10일 내에 이거 피드백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일짜리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죠. 그러니까 통보를 해주게 돼 있고요. 5번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한 기업공사에 대한은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틀렸죠? 부당한 표시광고는 존다 과해였어.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풀어내셨죠?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가볼까요? 그러면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제 겸업으로 넘어왔어요. 법인의 겸업. 이거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겸업을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통 문제입니다. 법인의 겸업에 대해서 관상차분 경위를 꼭 암기해 주셔야 되죠. 문제를 지금 비틀 대로 비틀었어요. 이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 문제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문제 중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못 고른 것은 그랬는데 무려 70%가 틀렸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는 거는 다 틀리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기억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제공. 자, 중개업의 경영 정보 제공 나왔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죠. 꼭 체크해야 됩니다. 개공 대상이 된다. 알아봤고. 자, 다음 최유효 이용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론 시간에 최유효 이용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럼 이거 토지에 대한 상담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상담, 그럼 그냥 알아봤을 텐데 토지라고 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토지에 대한 최유효 이용 상담입니다. 할 수 있죠. 부동산 컨설팅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럼 디귿입니다. 공장용지 분양대행이에요. 그러면 토지 분양대행 그럼 그냥 알아봐요. 그러면 상업용지의 분양대행, 공장용지의 분양대행,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모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용지, 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해요. 그다음에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대행으로 암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확한 범민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그랬어요.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허점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주상이니까 당연히 임대차 관리 할 수 있죠.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토지주택의 매매의 알선업이요. 자,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의 알선업이라고 그랬죠. 이건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토지나 주택의 매매업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못 하는 거죠.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험 문제였는데 더군다나 또 박스형인데 이게 틀린 거라고 그랬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니은, 리을 이걸로 치면 안 되죠. 근데 다행히 니은, 리을, 미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죠. 기역, 디귿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박스형은 답 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를 가볼까요? 고용인. 역시 매회 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인, 정통 문제로 나갔다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고용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소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보존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소공사나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럼 소공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맞죠? 2번입니다.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했어요. 그의 공사획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착시를 요했어요. 기출지문인데 우리가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그죠? 직접 다 확인 요청해요. 자격 발급 시도자 확인 요청하고 결격 여부 신원주에 들어가고 교육서류도 확인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고용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러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일지라도 공사획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었어요. 다음에 고용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죠? 알고 있고.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행입니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로 개공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보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맞고요.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 그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정답은 2번이었어요. 가볍게 물어봤고. 그러면 고용신고는 업무기 전까지고 종료신고는 10일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안 하면 제재가 뭐냐? 우리 법상 제재, 신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100과로 기억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위법 위반이에요. 그 밖에 위법 위반이 적용돼서 업무정지죠. 그러니까 고용신고를 위반하면 업정이 나간다. 그러니까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한 달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9번,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가볼까요? 그 오프라인 학원 쪽에서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통계를 갖고 있는데 이 10번 문제 있죠. 가장 많이 틀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9명이 틀렸어요. 9명이. 이거를. 그래갖고 함정에 다 빠진 것 같아요. 지금. 함정에 다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맞췄습니까? 휴피업을 이렇게 많이 틀릴 리가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휴피업 매번 출제하고 있죠. 그 휴피업 문제는요, 딱 뜨게 되면 사전신고다. 그 다음에 3월 초과 휴업 심한 신고라는 거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옳은 것 그랬는데 1번입니다. 출산의 경우는 6월에 휴업을 하고 3월에 휴업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6월을 추가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추가된 게 임신, 출산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질병, 징집, 취약이 있었는데 임신, 출산,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임신, 출산, 6월에 휴업을 하고 3개월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럼 1번 바로 정답 나갔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답을 골랐는데, 자, 2번은 틀렸다고 알아봤어요. 휴피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는 모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틀렸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돼요.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요. 다음 3번입니다. 개공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는 7일 내 등록증을 등록과 측에 반납해야 한다. 자, 이 지문을 다 여기다 답을 쓴 거예요. 속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등록증 반납이 엄청 익숙해요. 그럼 반납은 7일 내에 하는 거 맞잖아요. 이거 맞는데, 아니, 이거 폐업이잖아요. 그럼 폐업 신고 전자문서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된다고요? 등록증 첨부하니까. 그러니까 폐업한 경우는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 틀렸어요, 이거. 미리 반납했죠. 그죠? 그러니까 착시를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킬이 좀 부족한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킬의 문제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의 답을 가장 많이 쳐주셨고요. 4번 폐업 신고한 자는 10일 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는 아시죠? 그래서 지체 철거하는 거예요. 10일이 아니죠. 우리가 10일짜리 안개하고 있거든요. 간판 철거 없어요. 지체 없이죠. 그래서 폐업 신고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또는 그 중개사무소 이전했다. 그럼 지체 철거해야 돼요. 근데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때는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자, 그럼 5번입니다.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하면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거 틀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휴폐업 신고하면서 사업자는 휴폐업 신고를 같이 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서로 송부를 해주면 그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휴폐업 신고해버리면 바로 사업자 등록에 휴폐업 신고한 걸로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을 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외였어요. 이걸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게.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